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와 효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세포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입니다.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로 나뉠 수가 있고요.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러한 세포막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내부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세포막 그리고 소기관들 사이에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생명활동을 수행합니다.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체계이며 하나의 생명 시스템, 아주 작은 단위로서의 생명 시스템입니다. 생명체의 구조적 기본 단위이면서 기능적 기본 단위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세포는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사람이나 아니면 고양이나 또는 소나무와 같은 생명체를 만듭니다. 생명체는 생명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 역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생명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이면서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 세포는 세포막과 세포 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자, 지금 이것이 세포인데 동물 세포고요. 그리고 식물 세포입니다.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는 모두 다 이렇게 막으로 세포 내외부를 구별하고요. 그 내부에 여러 소기관을 갖게 되는데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의 세포막은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확대를 하면은 인산의 지질 두 가닥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인지질, 이것이 이렇게 지질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이중층을 이루면서 세포막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러한 단백질이 드문드문 박혀 있거나 아니면 관통하고 있거나 또 어떠한 단백질은 이렇게 탄수화물이 붙어서 정보를 인식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식물 세포의 경우는 세포막 바깥쪽에 단단한 섬유질 형태의 세포벽이 있고요.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지 않습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 속에는 핵이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고요. 핵에 연결되어 있는 소포체가 이렇게 어떠한 물질을 수송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요. 자, 요거하고 요 핵에 연결되어 있는 요 소기관은 소포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해 줄 수 있는 물질 통로죠. 요거는 골지체라고 합니다. 골지체. 핵 주변에 있는 소포체에 막이 없는 상태의 알갱이 형태로 존재하는 이러한 소기관이 있는데 이 소기관은 우리가 라이보솜이라고 합니다. 라이보솜. 이 라이보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라이보솜은 이 소포체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세포 내에 그 세포질에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두 개 똑같이 생겼죠. 자, 요거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기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양쪽에 모두 있는 소기관을 다뤘고요.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은 물론 세포벽,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햇빛을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그리고 요 부분을 우리가 액포라고 하는데 뭐 물이나 또는 노폐물이나 이러한 물질들을 저장하는 공간. 오래된 세포일수록 크게 발달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액포와 엽록체,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소기관입니다. 자, 이렇게 세포라고 하는 것은 핵을 포함한 다른 소기관들이, 여러 소기관들이 세포막에 쌓여져 있어서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포막은 앞서서 인지질 이중층이다. 그리고 단백질이 뜨문뜨문 박혀 있거나 또는 관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글리세롤에 인산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지방산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인산 부분은 친수성이라고 해서 물과 굉장히 친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산인 꼬리 부분은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세포막이잖아요. 그러면은 밖에는 세포박일 거고 아랫부분은 세포 안일 텐데 세포박과 세포 안은 굉장히 물이 많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친수성 부분인 인산이 세포 안과 밖, 즉 물이 많은 부분을 향하고 있고 물과 친하지 않은 지방산 부분이 안쪽으로 이중층의 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백질이고요. 여기도 단백질이고 이것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어떠한 신호를 감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을 안으로 또는 밖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과 밖을 구별해주는 세포막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지요. 그런데 이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 방법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합니다. 선택적 투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고자 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 종류 또는 크기 또 성질에 따라서 통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선택적 투과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물질 이동 방법 삼투입니다. 삼투라고 하는 것은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비교적 농도가 좀 물 입장에서의 좀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물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자, 용질의 경우에서 입장에서 보면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물이 이동을 한다. 왜냐하면 이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반투과성이에요. 그러니까 용질은 통과하지 못하고 용매인 물이 통과할 때 이럴 때는 삼투라고 하는 방법으로 물의 이동을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양파의 표피세포거든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포벽이니까 이것은 뭐 줄어들거나 커지진 않겠지만 안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내가 이러한 표피세포를, 양파의 표피세포를 농도가 진한 소금물에다 넣었다. 그러면 농도가 진한 소금물이기 때문에 이 세포에서 소금물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합니다. 물이 이동을 해서 이 세포의 막이 물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세포벽과 세포막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예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증류수에다가 이 양파 표피 세포를 담갔다면 증류수는 농도가 낮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증류수에서 세포 쪽으로 물이 이동,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 아까와는 반대로 세포막이 물을 많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세포막이 세포벽에 이렇게 달라붙어 정도로 팽창하는 그러한 현상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물질 이동 방법, 확산입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러한 물질들이 이걸 세포막이죠. 세포막이고 이것이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라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바깥쪽에는 많고 안쪽에는 적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직접 확산, 이걸 확산이라고 하니까 직접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와 같은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이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단순 확산에 의해서 세포막을 통과하는지, 산소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용성 물질, 지용성 비타민 같은 거 또는 지질 등 작은 물질들은 세포막을 통해서 직접 확산, 직접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이동을 단순 확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촉진 확산, 막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하는 물질 살펴볼게요.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수용성 물질 같은 경우는 세포막에 박혀져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데요. 통로 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즉, 막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이러한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의 경우는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포도당 같은 물질은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물질마다 막을 통과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선택적 투과라고 합니다. 생명활동을 위해서 물질을 합성한다든가 분해하는 등의 화학 반응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납니다. 생명체 내 이러한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광합성 과정도 합성에 해당이 됩니다. DNA 합성도 합성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분해에 속하는 것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 또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러한 과정은 분해라고 하는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을 이용해서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효소마다 정해져 있는 반응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A와 B라고 했을 때 이 효소는 A에는 관여하지 않고 B에만 관여를 합니다. 지금 B 반응물을 효소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겠죠. 이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물질 대사, 즉 효소마다 관여하는 물질 대사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촉매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관여해서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지만 자기 자신에는 변화가 없는 물질. 자,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촉매, 생체 촉매는 바로 효소가 됩니다. 자, 물질 대사 과정 중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과산화수소는 몸속에 있을 때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면 바로바로 물과 산소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두어도 자연적으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지만 여기에 우리 몸에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해서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따라서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한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고 했었죠. 자, 화학 반응, 물질 대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있고요.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해서 이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되거든요. 이때 이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화학 반응, 물질 대사는 진행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효소의 역할은 뭐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줍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의 물질을 바로 효소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지금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이렇다면 효소가 있을 때는 어떤 화학 반응,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을 때 이러한 에너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소가 없을 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라면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물질 대사가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생명체 내에서는 다양한 효소에 의해서 다양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효소는 특정 물질과만 결합해서 촉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효소가 이상이 있으면 그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러한 효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질 대사, 예를 들면 생식과 유전, 소화, 세포수를 조절하거나 피해 응고, 광합성, 다양한 물질 대사에는 다양한 촉매, 다양한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소들의 기능을 이해하고 이용하면 실생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아지게 되는데 오염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소화 효소를 이용해서 소화제 등 의약품을 만든다든가 또 발효식품을 만들 때도 효소의 기능 이용할 수 있고요. 치약, 식혜 등 우리가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 그리고 효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